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최재형 후보와 윤희숙 후보를 모시고 국민의 상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찍으시던 이종열 PD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최 후보님 별명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요? 네. 사자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적합한 촬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뭐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막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과거에 뭘 했고 이런 네거티브에 질려있던 우리들에게 오늘은 국민의 삶에 대한 그런 정말 건전한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화두를 던진 게 바로 이 최재형 후보님 아닙니까? 최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왜 책임져야 하느냐? 국민 스스로 책임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고 인터넷이고 아주 뜨겁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 국민의힘 네. 초선 의원들 모임에 나가서 네. 자유로운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태영호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더라도 끝까지 이거는 내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혹시 있느냐?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얘기가 나온 거죠. 평소. 네. 국민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라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헌법 10조를 내세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헌법 10조에는 대체 뭐라고 써 있나요?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네. 아마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못하러 대통령 나왔냐? 네. 저는 하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대통령 나오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미가 있고, 네. 또 사회적인 보장,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부분과 또 행복 추구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그걸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은 뭡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나 뭐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런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네. 행복 추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국가가 만일에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삶의 그 모습으로 국민의 행복을 규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국민의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행복이다, 나는 이게 행복이다 다 다른데 국가가 그걸 제공하게 되면은 획일적으로 제공하게 돼서 국민의 자유로운 어떤 행복에 대한 행복 추구권 이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많은 공격이 이제 퍼부어지던 그때, 이 윤희숙 의원님이 딱 나타나서, 이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종지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다리.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최 후보님 말씀하신 네. 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고민해 온 건데, 네. 지금 이 화두가 잘못 정치적인 공격을 말꼬리를 잡고 하다 보니 네. 지 화두가 오염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생각을 거기다 보탰는데, 지금 후보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제가 든 느낌은 뭐 생각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행복 추구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고, 그게 결국 이제 자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정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네. 그 종종 나타나는 게 우리 뭐 많은 그 사회생활에서 보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국민이, 개인이 스스로 돕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자기 선택의 그 근거에서 인생을 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정을 하기에 그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 목적은 돕는다고 했을 때도 그 목적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약자를 도울 때도 어떤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짝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되면서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정부가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러려면 대통령 왜 나왔냐 그러는데 저는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국민의 어떤 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는 아주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촬영은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자 이제 뭐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뭐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9세기의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야경 국가 그러니까 뭐 정부가 그냥 뭐 치안 국방 이런 거나 해주고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야경 국가 그렇죠. 치안과 국방 네.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경쟁 관계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그 국민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역할 이런 것들은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들이 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야경 국가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주장한다고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 교수님이 아니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지나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에 저를 씌우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국가의 의무, 국민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필요한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해야죠. 그걸 뭐 야경국가 프레임이냐 그걸로 몰고 가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닌 것 같고 야경국가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국가의 책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위한 의무는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밀턴 프리드먼을 되게 좋아하셨다 이러는데 혹시 지금 작은 정부 약간 주장하시는 거는 어느 경제학자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작은 정부라는 것은 예. 어떤 뭐 전체적인 예산의 사이즈나 네. 규모의 작은 의미에서 작은 정부라기보다는 역할에 있어서 이 작은 정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 기업의 창의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직접 국민들이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설사 좋은 의미로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건 항상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정부의 역할이 시장이나 개인의 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게 오늘 여기 오면서 걱정했었어요. 생각이 너무 비슷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 드디어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제가 저는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런 논쟁이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저는 뭐 1990년대 이미 끝났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금방 또 동의하세요, 우리 최고님. 아니,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내 역할의 말씀하신 문제라고 핵심, 그랬죠. 그렇죠. 네. 역할이 이 민간의 일에 이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지금 그 약한 자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깐다거나 민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산업 이런 부분에 정부가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또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보수당은 작은 정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그 아주 전형적인 구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 후보님께서 지금 작은 정부를 옹호하신다 그래갖고 속으로 야 이제 논쟁해야지. 아니, 이제 뭐 예산의 규모나 어떤 사이즈의 의미의 작은 정부가 아니고 그렇죠. 역할에 있어서의 작은 정부라고 말씀드립니다. 말꼬리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되십니다, 선생님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90년대 이후에 네. 굉장히 큰 그 논쟁이에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보수 정치가 있지만 또 제3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을 부정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가운데 와 있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딴 얘기인데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가 됐습니다. 사실 그 2%가 이제 원래 2%가 안 되는 건데 막판에 이제 공공 맞아요. 부분에 쏟아부어서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1.5%가 공공 부분의 영역이고 민간 부분 성장은 0.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선생님. 우리 경제 체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빠요. 반이 네. 아니라 0.75 정도? 네. 그러니까 민간이 한 4분의 3 정도를 원래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게 한 2년 반 동안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이 체질이 나빠지고 자기 스스로 이 경제를 끌고 가질 못하니까 재정을 때려 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쁜 점은 뭐냐면 이 스스로 심장 박동이 막 거세게 뛰어야 되는 민간 부분이 네. 체질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네. 그 모든 문제를 지금 가려놓은 상태죠. 그렇죠. 코로나가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 같은 경우도 되게 지금 막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40% 얘기했는데 뭐 지금은 60%까지 가능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에 좀 위험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다라고 자꾸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국가 채무가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달라요. 돈을 막 화수분처럼 써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데다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요인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 세대도 우리 지출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다음 세대에다가 빚을 넘긴다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에요. 후보님 동의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맞아. 우리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노인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출도 소화 못 시키고 다음 세대한테 빚으로 넘겨? 저는 이건 정말 염치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야, 장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빚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외국 나가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후보님께 그런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문케어 때문에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 보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연금 올려야 돼요. 올리고 덜 받고 이런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표가 떨어져 나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기 힘든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공약을 발표하시는 지금 어떠세요? 제가 대선 출정식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 이거 분명히 손봐야 된다. 지금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연금에 관해서 특히 국민연금에 관해서 뭐 1, 2, 3, 4 안을 했는데 또 현상유지안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그 안을 내놨다가 결국 현상유지에서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또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2055년 정도 전후에서 고갈될 것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자기가 낸 돈으로 이제 노인 부양해야 될 분들이 한 명이 거의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젊은이들이 그럼 내가 지금 연금을 부었을 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우리 지속 가능한 우리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는 조금씩 덜
받고 네. 조금 더 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가의 그 장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 정말 그 결단에 꼭 박수를 보내고요. 박수 보낼 사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아, 제가 인플루언서니까 제 박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연금 개혁은 어느 한 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대로 한 나라를 보면 다 여야가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손도장을 다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누가 되든 네. 그렇게 손도장을 찍은 후보가 우리 당 후보 이제 이 둘 중에 나오면 더 좋지만 어쨌든 그래서 본선에 나가서 상대방 후보와의 그 논쟁도 국민들 앞에 톡 까놓고 같이 이 손도장을 찍어야지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손도장이고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기엔 이것도 낡은 프레임 같은데, 이제 우파가 집권 하면 성장에 좀 집중을 하고 좌파는 분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좀 더 잘 살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한 걸 보면은, 왜 저소득층이 오히려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실책이 뭐냐면 약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네. 진짜 약자를 소외시켰어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2년에 30%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었어요.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약자들은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도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조직화된 겉으로만 약자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주 위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우리 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가장 중요하게 정말 서로 이렇게 그 견제하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약자, 진짜 약자를 살펴서 도와주는 일. 네. 그거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부 밑에서 많은 이미지 정치만 했지. 네. 그 진짜 약자들은 더 힘들어진 거죠.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내놓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좀 개념이 있을 텐데 이 지사가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그 네. 기본소득이신 것 같아요. 그러한 기본소득은 우선은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복지지, 같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그런 기본소득,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표를 찍게 하는 매표성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장차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될 여건이 올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게 성숙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험을 하다가 결국은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질문, 말씀하세요. 할게요. 네, 네, 하세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지금 분명하게 반대하셨잖아요. 네. 그럼 최재형 표의 기본소득안을 갖고 계세요? 저는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지금 기획하고 그렇죠. 계세요? 복지의 기본적인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우리가 높여가면서 복지를 설계해야 된다. 우리 현 단계에서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잘 넘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윤 의원님께 이제 질문 드릴 게 네,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윤 의원님한테 막 여러 차례 털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소득의 공약을 바꾸지 않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 선거할 때 고무신 선거를 하면 자기 돈으로 샀는데 네. 이분은 나라 돈으로 지금 고무신을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그 경우도 저는 지자체가 그 중앙정부가 하는 걸 좀 보태서 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돈을 지금 아래쪽에다 더 힘든 저 소상공인이나 취약 근로자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12%맨 위에 있는 부유층한테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아주 명실상부한 돈 뿌리기 그 매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은 나라의 지금 약자가 누구고 진짜 약자가 누구고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동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21세기를 사는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관적이세요? 우리 국민들이, 예, 국민들의 예, 우리 국민들의 수준, 그거는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매표성 포퓰리즘에 더 이상은 속지 않는 그러한 국민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세요? 요새 젊은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 2천만 원 그거 우리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사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을 그렇게 국민이 안 속는다 이런 건 좀 아닌 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는 보수의 든든한 네. 지원군이셨는데, 이제 지금 무슨 노인분들 돈 주는 사업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돈 앞에 장사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 선거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네. 총선에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듣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 돈 준다고 찍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게 우리 최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서민 선생님은 사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그 매표에 넘어가 주는 파퓰리즘의 흐름으로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관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네. 끝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대선 국면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당에 나온 많은 후보들이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흐름에 지금 파퓰리즘하고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쉽지 않죠.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더 센 포퓰리즘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아니,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이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딴 후보 역시, 윤 후보님 얘기인데, 역시 다른 윤 후보님, 이분이 이제 부정식품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규제 완화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좀 됐습니까? 아니면 규제가 더 심해졌습니까? 규제가 저는 나아진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네. 지금 더 심해졌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약간 저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MB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규제 완화를 엄청 떠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대폭 규제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에서 길을 잡고 그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키워주려면 있는 규제를 대폭 없앴어야지 제대로 하는 정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사람 중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국가가 그래도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민단체라는 게 꼭 그렇게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드는데, 혹시 이제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거 최 후보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사실은 시민단체는 기본적인 본질은 정부와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네.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제3의 영역으로 우리 사회를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시민단체가 정부랑 손을 잡는 순간
이것은 이제 그 까매지는 거죠. 이게 그 정의연 사태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정부하고 정의연하고 유착을 하는 바람에 정말 이분들이 돌봐야 되는 약자를 등쳐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정부가 시민단체를 재정으로 막 도와주는 순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건 관변단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우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시민단체는 지금 그 흐름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 이런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거를 좀 정화시키는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공약에도 시민단체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돈 뿌린 거 조사 좀 하자. 제대로 나간 건지 아닌 건지. 그 중에서 뭔가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정으로 보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단체라는 이름만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이젠 막아야 된다. 저희는 그런 공약을 냈어요. 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될지도 모르지만 감사원에 있으면서 이제 국정의 여러 곳을 들여다볼 때 돈의 정부 예산의 흐름 중간중간에 그 시민단체들이 개입을 해서 지금 보조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보조금 또는 무슨 교육비 이런 형태로 그 정부의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적당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걸 해야 되는데 과거 이제 보수 정권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이 정부 들어서는 그냥 유착이 돼버려가지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이제 시민단체의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하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너무 우리가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그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기 있잖아요. 제가 했다고 하면 안 될까? 다시 할게요. 다시. 아니, 사회자가 너무 역할이 없어서. 네. 감사원장 하셨는데 그럼 시민단체 역할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더 급한 일이 많아서. 더 급한 일이 많아서. 그동안에 시민단체가 이렇게 비대해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사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정부가 하는, 예를 들면 환경 외치는 사람도, 정부가 하는 사업은 절대 반대는 안 해요. 예를 들면 그 환경단체가 태양광을 반대하지 않는데, 그 태양광이야말로 진짜 환경 파괴잖아요.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사회자께서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네. 사회가 두 번째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 완전 100% 공감하고요. 최 후보님 말씀하신 그 감사원장으로서 더 급한 일이 많았다는 말씀은 제가 그거는 사실은 완전하게 그 수긍은 안 되지만 그 논쟁은 지금 짧게 끝날 논쟁이 아니니 그건 여기서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은 건 맞고요. 중간중간 그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수 이걸 다 하자는 거는 그건 좀 저희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요. 저희 가서 또 찾아볼 겁니다. 뭐 지적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잖아요. 그럼 태양광이 지금 산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농토를 다 먹었어요. 그 농토에 지금 임야가 웬만한 거 다 이제 태양광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광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는 현실인데 이런 거 어떻게 정권 바뀌시면 되돌려 놓으실 겁니까? 우리 농토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또 공약이에요. 저희 흥미진진하게. 네. 지금 이미 설치된 부분, 그걸 원상 회복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원상 회복하면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포트폴리오, 신재생 에너지를 70%까지 늘리겠다. 원자력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은 원전 제로로 가겠다라는 그 방향 자체는 매우 잘못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에너지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하고 또 탄소 제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탄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위 발전량당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게 사실은 원자력이거든요. 그런 원자력을 전혀 하지 않고서는 탄소 제로를 만든다는 그런 공약도 정부의 방침도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이 과연 현재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방향을 다시 잘 잡아야 된다는데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단체의 투명성 부분도 저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도 얼마 전에 먹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앞뒤를 살펴서 바로 잡을 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은 에너지 차원 측면의 그 문제 플러스 이 시민단체의 그 불투명한 지원과 회계 그 두 가지를 그리고 그 저 네트워크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네트워크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동시에 들여다 볼 것입니다. 아, 정말 든든한 고향입니다, 진짜. 제 고향이 낫죠? 아니, 지금? 이러니까 훨씬 나은데 이런 분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거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찌 올바로 세상을 본다 생각합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한 이 정도면 20%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2%가 안 되는 2%. 거. 우리 국민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잘해야죠. 이제 화가 네. 나고요. 이제 뭐 미래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제 고비인데 이럴 때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정부가 그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민간을 유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이거는 후보님부터? 여쭤봐야지. 네. 네. 아니, 후보님 준비하신 거죠? 이거 원래 예상 질문이 없던 건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못 봤다. 예.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장래 우리의 먹거리가 4차 산업에 있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그 4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어서의 학과별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인재 육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위에 여러 가지 그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주 산업 이거는 모든 그 4차 산업의 어떤 집합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주 산업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는 개발해야 되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지만 우주청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많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세제나 금융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거는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한마디 네. 할까요? 아니, 그럼요. 아니 이거 뭐 우리 굉장히 큰 청사진에 관한 것이고 우리 최 후보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 굳이 각을 세우자면 아직 각이 없으면 좀 이게 흥미가 없으니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업을 우리가 증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제가 약간 두려운 것은 70년대, 80년대 우리 정부가 그 개발과 그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그 마인드가 뭐냐면 그 피킹 위너라 그러죠. 우리가 이 산업으로 먹고 살 거다라는 걸 정부가 찍어서 지원했던 그런 마인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축을 흔드는 변화가 나타날 때는 개별의 개인과 기업가가 기회를 보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지 않도록 기존의 장애를 없애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전과 달리 우리가 승자를 우리가 뽑는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이제 안 먹고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 중에 무엇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그 산업, 아직 시장 기회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거는 저는 뭐 그건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인드가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러면 저는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작은 정부가 아니라 그게 큰 정부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저는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번째 그 정책으로 발표한 게 규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제 네. 철폐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 4차 산업 발전에 그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경제에 관해서 평생 연구하시고 또 해오신 그러한 내공이 너무 빛나서 옆에서 지금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난 척 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네. 혹시 그 대통령이 혹시 되시면 예. 경제부총리로 뭐 윤 의원님 임명하실 마음도 있으십니까? 아, 당연히 있죠. 이거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 오, 그렇구나. 감사원장이 법무부 장관보다 좀 의전설이 높은데. 죄송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무총리로? 아니, 뭐. 우리 여기서 그냥 내각을 할까요? 아, 저 두 분 너무 티키타카 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백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백신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만들려면 우리나라도 이 제약산업 같은 게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약산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비아그라로 이 세상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제약산업 같은 거, 뭐 육성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계속 온다고 할 때 이 백신 제조 기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료산업 분야는 예.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네. 필요한 분야죠. 그래서 R&D 투자에 대해서 뭐 세액공제 뭐 이런 걸 좀 대폭 늘리고 예. 그다음에 R&D 투자 관련한 연구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좀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서 또 백신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네. 이 세계적인 어떤 선도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에 대한 잠재력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또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그 자산들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하고 생각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지금 1, 2등 하는 회사들이 주로 만드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뭐냐면 바카스나 비타오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산업이 아니라 식음료 산업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됐느냐? R&D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200개가 넘는 아주 군소 그 회사들도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복제약 만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너무 많이 잘 쳐주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살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냐? R&D 하나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짓고 헤엄치기의 산업 구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좋은 약을 만들고 새로 백신을 만들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백신을 만들 만큼 훌륭한 제약산업이 있으려면 제약산업 간에 M&A가 있어야 됩니다. 그 M&A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구조조정을 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뭔가 대가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큰 폭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지금 그 후보님께서 뭔가 지원을 해주신다. 저는 그 지원은 요 개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의 선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신 우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각이 좀 만들어졌네요. 아, 이렇게 끝나면은 저기 너무 최 아니요. 후보님이 저기 죽으니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른 거 뭐 어떤 거도 되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뭐 지금 희망을 주는 말씀. 지금 말씀하신 기계적인 공평을 추구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뭐 들어보니 제가 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원하는 데서 일하고 원하는 만큼 배우고 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대선에 나왔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 후보님이 지금 자신의 의견이 약간 부족했다. 이걸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 문정부에 제일 제가 싫었던 점이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는데 정말 많이 되신다면 제가 불만을 안 갖는 그런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마무리 발언하면 안 돼요?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뭐 분량을 꼭 챙기시는 저는 멋진. 아니 저는 우리 최 후보님 지금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입장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 길로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의 창발성을 도우면서 약자를 도울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법은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십 번의 토론회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더 훌륭한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느냐, 이 논쟁으로 시작된 이 토론, 여러분들 그 토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이 토론을 봐주시고 주위에 좀 퍼날라 주시고, 혹시 주무시다가도 좀 켜놓고 주무시면 우리 정말 이 정책 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미흡하나마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저는 사회 서민이었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이 두 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